때는 2010년 8월의 마지막 날. 새벽에 아주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여보세요? 저 경찰서죠? 집에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저를 선폭행하고 도망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신고자 외에 집에 아무도 없었던 상황인가요? 신고자는 그 반지하 주택에 혼자 살던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몸을 만지고 있고 놀라서 깼더니만 웬 괴한이 수건을 갖다가 입에 물겨보면서 어머. 물어 눈 뜨지 마라고 말을 한 후 몹쓸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봤을까요? 네, 그 밤인데다가 불이 꺼진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지하방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서 범인을 얼핏은 봤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얼굴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키와 덩치가 20대 큰 남성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범인이 그러면 대체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피해 여성은 분명히 현관문을 잠그고 이제 들어갔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강제로 문을 연 흔적도 없고 창문도 약간 열려 있기는 했는데 방범창이 있어가지고 창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열려져 있는 창문 앞에 그 세탁소에서 쓰는 얇은 철로 된 옷걸이가 옷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자로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단 피해 여성에게 옷걸이를 이렇게 둔 게 본인이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 형사님이 혹시나 하고 밖으로 나가서 열려있던 창문으로 펼쳐진 옷걸이를 쑥 넣어봤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피해 여성이 열쇠를 놔두는 자리에 딱 닿았다고 합니다. 일단 피해 여성이 괴한이라고 진술을 한 거 보면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면식범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평소 어디에 여성이 열쇠를 놓아두는지를 알고 도구를 준비했다면 평상시에 행동을 좀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고 범인의 입장에서 편면식이죠. 자기가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패턴을 파악을 해서 그런 도구를 준비해서 침입을 한 이런 편면식 범죄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소름 끼치죠. 주택 가니까 혹시 범행 현장 주변에 CCTV나 뭐 목격자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는 그 CCTV가 도로에 많이 있지 않던 시절이어가지고요. CCTV로는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범행 시간이 또 새벽 시간에 벌어져서 목격자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네. 과수팀이 범행 현장을 꼼꼼하게 감식을 했는데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쪽지문 하나만 겨우 발견됐습니다. 그걸로는 범인의 이적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문의 일부분만. 쪽지문. 그러면은 뭐 애초에 뭐 지문을 남길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또 지우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싹 지울 수도 있고 또 반감없는 샤워도 하고 그런 나간다고 경우도 그랬잖아요. 있다며요. 네. 네. 맞습니다. 범인이요. 범행 후에 자신이 가져온 청테이프로 흔적이 남았을 만한 곳들을 전부 청소하고 갔다고 합니다. 청테이프? 미리 준비했네.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갔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정도로 진짜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한두 번 저질러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범행이 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동종범죄 전과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알리바이를 모두 확인을 했고 혹시 범인이 사건 현장에다가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거를 버렸지 않을까 해서 인근에 있는 담배꽁초를 전부 수거해서 범죄자 그 DNA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해 보기도 했고 근데 전과자 중에는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의 그 진술에 따지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덩치 큰 20대라는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단서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거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범행 시간대 범행 연서 인근을 배회한 사람 중에서 덩치 큰 20대 남성을 본 사람이 있다면은 신고를 해달라고 저희가 전단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일대에 혼자 사는 남성들 대상으로 수사를 펼쳤는데 역시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완전 맨땅에 헤딩 인생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사실은 뭐 지금까지 하신 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 7개월 동안 범인을 못 잡았다는 게 이 사건을 얘기하셨던 거군요. 그러게요. 단서가 너무 없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기지국 수사까지 다 했는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분을 위해서 범인을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건이 풀리게 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요? 그게 뭔데요? 자, 정확히 7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2011년 2월 말 반지하 주택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반지하. 아, 그냥 훔쳐만 간 거예요, 그냥? 예. 피해자가 전날에 그 토요일이어서 그 지인 집에 놀러 갔다가 일요일 아침에 집에 와 보니까 안방 책상 서랍에 안에 있던 지갑에 넣어둔 돈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금액은 한 2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집안을 뒤진 물색흔도 안 보였고 지문이랑 족족도 다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았고요. 절도 피해자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이 범인이 자기 집을 이번만 왔다 간 게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을 전쯤에도 안방 책상 서랍에 있던 지갑에서 돈이 5만 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금액이 적어서 자기가 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누군가 훔쳐갔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흘 전에 5만 원이 없어졌을 때 열쇠도 같이 없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집 열쇠요? 그 집 열쇠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다가 한 번 더 열었다? 한 번 더? 사실 이 발생 장소가 저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반지하 방에 거금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2번이나 들어갔어요. 네. 이걸 본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절도 범죄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확인해봐야 될 것이 이 여성도 혼자 거주하는 이런 여성이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네, 그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이었고요. 7개월 전 강간 사건이랑 동일 범이라면 여기도 쪽지문이 안 나온 거예요? 이 절도 사건에서는 저희가 지문을 찾아냈습니다. 찾았구나. 그 피해자 집 방범창이 뜯겨져 있었습니다. 2개가 뜯겨져 있었는데 네. 범인이 뜯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봤는데 인근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버려진 방범창을 이거라도 맡겨보자는 네, 심정으로 네, 해서 네. 감식을 맡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방범창에서 나온 지문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요, 아내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요, 직장도 있는 아주 평범한 가장인데다가 전과도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뭐지? 전과도 없어? 아니 뭐 잘못 짚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연히 가다가 뭐 이게 걸거쳐서 2개를 집어서 버렸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우연히 방범창을 잡았을 수도 있고 그냥 건드릴 수도 있는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지문이 나온 이상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뭔가 좀 싸늘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요? 무슨 이상한 행동을 했나? 왜 싸늘해요? 싸늘해요? 범행이 일어났던 동네를 얘기하면서 간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전혀 간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간 적이 없다.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방범창에 지문이 어떻게 나와요? 말이 안 되죠. 그게 좀 그렇죠. 이상하죠. 네. 네. 그렇죠. 거짓말이죠. 그 순간 이 남자, 이 사람 뭐 있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빼고 제가 살짝 던져봤습니다. 전과도 없고 피해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솔직히 인정해라. 그 지문까지 나왔다.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집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랬더니만 갑자기 자기가 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후배 형사님이 조사실에 서류를 갖다 주러 들어옵니다. 근데 그 후배 형사님이 조사실을 나가면서 잠깐 밖에서 좀 얘기 좀 하자면서 우리 백 형사님을 불러냅니다. 근데 거기서 후배 형사님이 엄청난 얘기를 꺼냅니다. 7개월 전에 있었다는 그 강간 사건? 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저 선배님, 제가 2년 전에 강간범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생긴 게 좀 비슷합니다. 저 사람 지금 뭘로 들어왔습니까? 그 후배가 가지고 있던 사건은 2009년도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들어온 신고였는데 어린 10대 여학생이 집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20,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몰래 침입해서 또 못된 짓을 하고 도망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책상에 스탠드가 켜져 있어가지고 피해 학생이 범인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쭉 찢어진 눈에 까무잡잡한 피부, 키는 170cm로 체구가 아주 작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7개월 전 사건의 범인은 아니었던 건가요? 7개월 전 사건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뭐 눈도 부리부리하고 키도 크고 덩치도 덩치도 있다고 컸다고 그랬거든요. 피해자가 증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 7개월 전 사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다만 그 2년 전 후배가 쫓고 있던 범인의 인상착이랑 절도범이랑은 비슷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절도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쪽 피해 학생한테 전송을 했더니 강간범이 맞다라고. 아니 근데 전과도 없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냥 평범한 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자, 형사님의 머릿속이 하얘진 건 2년 전 사건 파일을 열어본 순간부터입니다. 2년 전 사건이 발생한 곳이 어디냐면요. 그 7개월 전에 사건이 발생했던 동네와 같은 동네고요. 어머. 새벽 시간이고요. 그것도 반지하 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여학생이라고 했잖아요. 2년 전 사건이. 네. 그럼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없이 혼자 살고 있었던 여성인가요? 예, 그 집안 사정이 있어서 당시 혼자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네. 피해 학생도 혼자 살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반지하에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을 노린 범행이네요. 2년 전 사건도 그랬고 7개월 전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절도 사건도 그렇고 네네. 어쩌면 이 사건 모두가 지금 이 절도범이 한 소행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한 가지 걸리는 건 범행 기간이 너무 긴 겁니다. 1년 5개월 사이에 각각 강간을 저지르고 또 7개월 후에 절도를 저질렀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상당히 이상하긴 하죠. 지금 잡혀 들어온 절도 사건. 절도 현장은 열흘 만에 2번이나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한 장소를. 텀을 많이 두고 범행을 저지른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도 수사를 확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7개월 전 사건의 그 범인의 인상착의는 달랐지만 그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는 제대로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범 지문이랑 7개월 전 사건의 쪽지문을 대조를 맡겨놓고 동네 지도를 한번 제가 펼쳐봤습니다. 아, 그럼 그 사건마다 현장이 얼마나 뭐 가까운지 이런 걸 보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2년 전 사건이 발생했던 2009년부터요. 마지막 절도가 벌어진 2011년 이 새벽 시간대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을 모두 취합해서 지도에 이렇게 점을 찍어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몇 개야? 저기 몇 개요? 20건이에요?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발생했던 강간 사건만 20건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그중에 그 절도범 휴대전화 기주국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10건이 조금 넘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 지금 최소한 10건이라는. 강간만요? 네. 근데 2년간 저 좁은 동네에서 저렇게 많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동일범의 소행이란 거 어쩌다 놓쳤을까요?
범행 간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씩 띄엄띄엄 발생을 했고 일부 사건들은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기는 했었는데 증거가 없어 난항을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증거가 증거인멸을 없어서. 자꾸 그 완전 철저하게 그쵸, 하니까. 그쵸. 게다가 그 강간당한 피해자도 있었고 또 폭행과 강간, 강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서 동일범이라고 보지는 못했던 겁니다. 아, 이 범행 패턴이 조금 다르다라고 네.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제 백 형사님이 이렇게 지도에 점을 찍고 나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도의 중심에 절도범이 살았던 겁니다. 네? 저 가운데 저기 저 집이요? 아,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을 말이죠. 아. 2008년까지 저 가운데 살고 있었고 네. 2009년부터 범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사 가고 난 이후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 동네를 다시 찾아왔다?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3년 동안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그 동네 지리도 잘 알고 있고 또 범행 장소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사실 뭔가 지금 되게 상당히 의심이 되긴 하지만 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뭐 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나오는 네, 증거 뭐가 아무것도 있어야 없잖아요.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 5건의 사건 현장에서 실원이 확인이 안 된 DNA하고 쪽지문이 남아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취합해서 DNA는 국과수로 보냈고 쪽지문은 서울청 과수팀으로 네, 긴급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급한 중대 사건일 경우에는 네. 1시간 내외로 회송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놀랍게도 모두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7개월 전 사건까지도 정말 다 일치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절도범을 윤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 형사님은 바로 윤 씨에게 달려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저기 DNA만큼 정확한 증거. 그 장소에서 다 나왔는데요. 그죠? 그 사람의 DNA가 나올 만한 장소가 아닌데 그게 나왔고 쪽지문도 일치를 했다면서요. 자, 우리가 용역을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나쁜 놈 때문에 성급해져서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 정도면 형사의 촉은 이것 가지고는 아니죠. 남은 여죄가 또 찾아야 될 문제죠. 연세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일단 뭐 제 사건 포함해서 6건만 저지른 것 같지는 않았고 분명히 그 기지국 위치로 10건이 더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나머지 사건은 과연 이 친구가 얘기를 인정을 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감식 결과 나온 거를 받아들고 윤 씨한테 수갑만 채워놓고 나왔습니다. 수갑 채우면서 어떡하냐. 넌 이제 못 나간다. 그랬더니만 윤 씨가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면서 인정하면 바로 내보내준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야, 시작이죠. 윤 씨도 뭔가 감질하고 야 이게 머리를 계속 굴리겠네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되지? 수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참 밖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각 팀에 흩어져 있는 사건이라든가 나머지 사건들 기록을 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들고 윤 씨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뭐부터 시작할까? 서류를 다 보여주면서. 다 네 거다. 첫 사건만 던져놨습니다. 2009년도에 어린 학생한테 몹쓸 짓을 했더라 너. 지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DNA란 쪽지문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피해자들도 전부 당신이 한 게 맞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이제는. 그랬더니만 고개를 숙이고 하나씩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뭘 얼마나 불었나요? 일단 지도에 표시돼 있던 사건 중에 후배랑 제가 맡았던 사건을 포함해 있었는데 그중에 9건을 다 인정을 했고요. 아예 사건 자체 발생이 안 돼 있던 사건 3건을 더 얘기하고 저희가 진술받은 피해자는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요? 아, 미쳤다 진짜.
신고도 안 한 게 있었다니까. 그런 것도 이용을 하는 거지. 9건에 신고가 되지 않은 3건. 근데 피해자가 12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기상 2번째 피해자였는데요. 범행을 저지르고 열쇠를 훔쳐 나왔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신고를 안 한 걸 눈치채고 다시 찾아가 범행을 또 저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 건수는 12건이지만 피해자가 11명인 것은 예. 한 피해자가 한 2번. 피해자한테 2번의 범행을 네. 저지른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또 그 짓거리 한 거야. 아유, 아유, 이거는 진짜 2번 죽이는 건데. 아니 근데 이게 평범한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가족들은 유 씨의 행동에 잘 몰랐을까요? 왜냐면 새벽에 나가서 지금 범행이 다 새벽이잖아요. 그러게요. 새벽에 나갔다 안 들어오면 이걸 다 눈치챘을 텐데. 그러니까. 밤늦게 마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전혀 의심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는지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은 이 사람이 술도 안 마시고 일이랑 가정밖에는 모르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다 진술을 하더라고요. 야, 아니 난 진짜 궁금한 게 아니 이 놈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아이를 자식을 볼 수 있어? 내 말이. 그 눈으로? 내 어떻게 말이 마주칠 수 진짜. 있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자기 자식하고 아내를 보냐고. 극악무도한 흉측한 짓을 그런 죄를 몹쓸 짓을 이만큼 하고. 저질러놓고 이쪽에서는 가면을 쓰고 되게 성실한 척. 직장이고 가정에서는 그랬다는 게 진짜 소름 끼친다 진짜. 혼자 사는 건 어떻게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퇴근 후에요. 지하철역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막차를 타고 혼자 내리는 여성을 주로 뒤쫓아갔고요. 혼자 사는지 확인하려고 며칠씩을 집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지켜봤다고 해요. 며칠을 지켜봤다고요? 정성이다 정성이야. 피해자 여성분들이 혼자 사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새벽에 범행을 합니다. 만약 집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으면 돈만 훔쳐서 나오기도 했고요. 나중에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건데 저희한테 검거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강간을 시도했다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잡히기 바로 직전까지도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 거예요? 진짜 너무 위험한 놈이네. 진짜 위험한 거죠. 제가 그 조서를 받으면서 정말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하는 소리가 아내한테 실증이 나서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심지어는 피해자들 중 한 명은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을 또 하고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범행 도중 여성이 자기를 끌어당겼다는 거죠. 미친. 뭔 소리 뭐 하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범죄자들이 체포되고 나서 면담을 해보면 아주 왜곡되어 있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두려워서 정말 그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잘 못하잖아요. 네. 이거를 자기한테 동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범죄자들의 특징이에요. 미쳤나. 그러니까 아주 왜곡돼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행동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성범죄자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야 강간은 지금 10몇 건인데 성범죄에 대해서 진짜 우리는 와 이거는 너무 너무 잘못된 법정 관념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진짜